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저당권은요, 담보대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갑소유 101호,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의 뜻,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채, 그러죠. 나중에 그 목적물 경매대가로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게 저당권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의의 세 번째 줄 점유 이전이 없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반가로의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반가로 3번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게 저당권의 특징이 되겠죠. 이 특징 간단히 이렇게 확인. 두 번째, 저당권을 어떻게 취득해요? 99%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가 두 개가 필요하죠. 돈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등기까지 해야 되죠. 이때 당사자, 소비대차 당사자, 채무자, 채권자, 설정계약의 당사자,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누가 있죠? 물상, 보증인. 반면에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인. 이 원칙. 따라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 무효. 단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뭐죠?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의 합의. 엔드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합의만 찾으면 돼요. 그럼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한 장 뒤에 있죠. 반가로변 설정계획의 당사자 박스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확인하시죠. 객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원칙 금전 채권, 단 금전 채권 아니어도 돼. 장래 채권 돼. 채권 일부 대 여러 개 돼. 채무자 여럿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 돼. 마지막, 채권자 여럿을 묶을 수도 있어. 갑에게 을병정이 돈을 빌려줬어. 갑이 제공한 담보에다가 각각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저당권은 하나만 설정하고 각 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할 수도 있다. 자신 채권액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저당권의 효력이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뭐냐고 360조에 5개. 일단 외워야 돼. 원본, 이자, 약정이자 말합니다.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 5개. 박스처럼 꼭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5개. 자, 이자, 약정이자 말하고 무제한 담보 된다. 위약금, 특약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이라 한다.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 분해한다. 여기서 이 1년의 의미, 저당권자가 제3자, 후순위 권리자를 말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게 1년분이다라는 제한일 뿐,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나 1년분만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1년의 의미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두 번째가 목적물의 범위가 있죠. 358조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임의 규정이구나.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자를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유효하구나. 59조 과실에는 안 미치는구나. 단 목적물 압류 후에는 미치는구나. 조문이 밑줄 그어져 있죠. 부합물, 목적물의 일부를 말하죠. 주유소 지하에 매립된 유류 저장통 같은 거. 1번 저당권 설정 전 부합물 후 부합물 따지지 않는다. 3번 토지 위의 건물,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일단 미분리 과실.
미책을 광물,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 아니다. 저당권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 종물, 종된 권리를 확장하자.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땅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을 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혜택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돼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갖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과실은 압류후 미치고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고 2번 요거 일괄금액권 뒤에서 볼 거고요. 한 장 넘깁니다. 동그라미 1번 부합과 관련해서 건물이 증축이 됐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다. 당연히 이 저당권 혜택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증축 부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설령 이게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2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고 3번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고 이렇게 돼요. 우리는 지금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상대위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땅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여기서 공용징수는 강제수용만을 말합니다. 협의 수용 아닙니다. 강제수용만. 그래서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을은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물상대위죠. 단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전에 압류해라 지급되기 전에.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보상금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을보다 더 빠른 놈이 먼저 잽싸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받아서 제3자에게 그 보상금 채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쫓아가서 추급,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 받을 수 있다. 갑이 대토를 받았고 이게 경매가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법원으로 달려가서 배당을 요구해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다 쫓아가가지고 그제서야 부당이득 받았다 이런 청구할 수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그 동그라미 1, 2, 3 쪼로로 나와 있죠. 동그라미 4, 좀 전에 물상대위는 강제수용보상금에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협의 취득보상금은 매매대금에 불과하니까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혜택 중에 이제 우선변제 효력과 관련해서는 2번, 동그라미 1번 전세권과의 관계만 조심하자. 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돼 있다. 경매가 되면 요게 말소 기준 걸리니까 전세권을 소멸한다. 다만 이제 요 놈이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죠. 그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따가. 반면에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366조 법정사고는 뭐 지난번에 지상권에서 했죠. 딱 기본 요건만 딱 머릿속에 넣어요.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저당권이 설정. 저당권이 실행.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게 361조 법정사건이죠? 꼭 기억해야 될 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 이게 아주 핵심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건물이 설령 타인에게 양도되고 땅이 경매되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되고
이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 신축되더라도 법정상권은 인정되고, 다만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신축, 이때는 안 되고, 저당권 설정 다시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없는 땅에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 지으면 안 되고, 단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또 되고,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 무허가도 되고 미등기도 되고 법정사건이 인정된다. 기본적인 것들이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일괄경매권이죠. 122조. 법정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야. 다만 요건이 엄격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건물 없는 아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법정사건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철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건물 철거를 막아보자. 토지저당권자는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다. 이걸 토지저당권자 일괄경매권 이렇게 부르죠. 요건.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건물이 지어질 것. 이렇게. 두 번째, 이 건물이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이게 법이에요. 이게 365조예요. 근데 판례가 하나를 더 추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물권, 저당권 따위를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이 건물이 갑소유가 됐어요. 나중에. 이때도 돼. 반면에 병이 지었고 병이 소유하고, 갑이 지었지만 병이 건물을 팔아먹었고, 이때는 일괄경매 안 돼. 이렇게 돼. 세 번째, 이 일괄경매는 권리지 의무가 아니더라. 따라서 저당권자는 땅만 경매할 수 있고, 그 땅을 저당권자가 경락을 받아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하더라도 시민 측에 반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토지만 경매해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다. 민사집필법에서 금지하는 과잉경매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 건물을 함께 경매해 놓았다. 법원은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하라. 마지막으로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일괄 경매권은 처절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표하고 밑에 반가로 1, 반가로 2까지. 저당권이 효력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아우, 이것도 겁나게 중요해요, 요새. 일괄경매권하고 제3취득자. 피담보 채권을 보면 목적물에 보면 세 가지가 아주 핵심 저당권이에요. 제3취득자.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있어. 그거를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세놈, 요놈. 요게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자. 이건 제3취득자가 아니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이렇게 되죠. 특히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그죠? 소멸한단 말이죠. 소멸. 요런 애들 제3취득자라 한다. 나중에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하면 소유권 상실, 지상권 상실, 전세권 상실. 얘를 어떻게 부호할 것인가? 이게 제3취득자. 두 번째, 그놈 중에서 요놈.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이죠. 매수인이죠. 담보 책임도 인정된다. 저당출 훼손. 기억나세요? 안 나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은 출제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 네? 매매 가서 담보 책임에서도 또 나와요. 요 놈은 소유권 취득한 놈은. 그 외에 민법에서 보호하는 거, 요놈 경매인 될 수 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당연하고 원래 소유자는 경매인이 못 돼. 얘는 돼. 얘는 당연히 되고 자기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얘네 둘, 얘네 셋. 변제권이 있다. 갚을 의무는 없다. 갚을 권리가 있다. 그 중에 연체이자 1년분만 갚을 권리. 그 변제권.
구상권도 있다. 변제권도 있고 구상권도 있다. 이렇게. 자, 변제권과 관련해서 갑이 연체한 연체이자는 1년분만 변제할 권리. 변제기 후에 변제기 후라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얘네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네. 저당권자보다 먼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제3 취득자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놈 저당권보다 후순이죠. 따라서 경매가 되면 얘는 전세금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그 전세금을 얘보다 먼저 배당받아요, 나중에 배당받아요? 아니, 그런 표정으로 자꾸 절 보지 마시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잖아. 후순이잖아요. 경매됐어. 얘는 갑에게 지급했던 전세금을 얘보다 먼저 받아, 나중에 받아? 나중에 받죠. 후순이야. 그런데 비용은 먼저 받는 거야. 비용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먼저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전세권자가 저당권보다 후순일 때 조심하셔야 돼. 전세금은 후순위,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은 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예? 그렇게 제3칙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호 내용 363조, 364조, 365조가 있고요. 367조.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변제기 전에는 변제 못한다. 변제 범위 1년분만 변제하면 충분하다. 변제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당연히 이 비용은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죠. 자, 유익비에 대해서만큼은 경락인의 청구에서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그런 거 없지요. 상환기간 허여도 인정해야 돼요. 왜? 법원이 배당해 주는 거예요. 뭔 상환기간 허여가 있어? 줘야지. 법원이 아유 직원들 월급을 못 줬으니까 이거 나중에 주면 안 될까? 이 됐냐 말이야. 안 되지. 국가가 돌려주는 건데. 상환기간 허여도 인정 안 된다. 유익비라는 건 99% 법원의 청구에서 상환기간 허여가 있어요. 안 되는 게 딱 하나 이거. 유익비 상환기간 허여 안 됩니다. 그 정도. 마지막이 다음 페이지 저당권 침해 구제가 나옵니다. 갑이 한 그루당 1억짜리 나무 5그루를 임목 등기했어. 을이 갑에게 3억을 빌려주고 5억 임목에다가 저당권 갖고 있었는데 2그루가 사라졌어. 이걸 뭐라 한다? 저당권 침해. 예? 담보물의 가치 감소. 자, 첫째, 이게 벼락을 맞아서 사라졌어. 불강력적 침해. 갑이 몰래 뽑아서 팔아먹었어. 침해자의 고의과실한 침해. 따지지 않고 첫째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침해 원인 불문, 손해 발생 불문, 물권이니까 저당권은 물권적 청권이 인정된다. 그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 목적물 일부가 분리 반출되었을 때 저당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래 장소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상회복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의 일종이 됩니다. 어쨌든 반환 청구권은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다시 침해 원인 불문, 손해 발생 불문,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반환 청구는 안 돼. 이렇게. 또 하나가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고요. 1번 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2번 저당권 순위가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합니다. 권행이 물권적 청구에 쪼로로 나와 있지요. 관련 판례까지 동그라미 4번까지. 반가라 3번 침해자의 고실. 침해자가 누군지 따지지 않습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저당권자의 손해까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첫째 손해가 뭐냐? 3그루가 사라졌어. 남아있는 2그루 팔아봐야 3억을 회수를 못해.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 이게 손해. 침해자의 고의과실부로서 손해가 발생하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부터 이제 침해자를 조심하셔야 되죠. 설정자가 침해했다면 설정자는 둘 중에 하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가 누구? 설정자. 마지막에 오른쪽 388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켰을 때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담보물 보충 청구하고요. 즉시 변제 청구는 침해자를 반드시 구별하자. 설정자가 침해했냐 채무자가 침해했냐. 제발 구별을 해줘. 제발. 플리즈. 그죠? 78일 남았나? 78일 남았나? 겁나게 빨리 갔죠. 100일떡 먹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네? 환장합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변제 청구권 세 가지 권리 상호관계.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을 때는 즉시변제 청구한데 손해배상 청구 안 돼. 반면에 즉시변제를 청구했어? 담보물 보충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저당권 침해, 저당권 효력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지. 목적물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일괄경매권,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사건은 지상권과 결합해서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당권 침해, 구제. 여기까지. 여기 이제 저당권의 효력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처분 및 소멸하고 특수저당권 남았는데 이거 잠시 쉬었다가 체크하고 문나야지. 125페이지 저당권 처분 및 소멸해서 양가를 본 처분 조심하셔야 돼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이 저당권 갖고 있습니다.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런데 변제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을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뭐 팔아야 되죠. 팔 수 있는 것 중에 이거 있대. 여기서 첫째, 저당권만 팔아먹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럼 결국 두 개를 다 팔아야 되죠. 그럴 때 저당권과 이걸 저당권 부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당권 양도 및 저당권부 채권 양도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여기서 당연히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은 갑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병은요, 갑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으면 병이 나중에 갑한테 1억을 갚아라 그러면 갑은 뭐라 그런다고요? 니신지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장 못한단 말이죠. 이거 필요하다. 두 번째,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186조가 적용이 돼서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부기 등기로 넘겨줘라. 그래야 병은 뭘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지요.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 양도를 통지하면 양수인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OX. 이게 문제야, 이게 기출이. 저당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지. 저당권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통지만으로는 저당권 취득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통지는 병이 갑에게 채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등기는 병이 뭘 취득하기 위한 요건?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이런 지문도 나온 적이 있죠.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했는데 대항 요건을 못 갖췄어. 그걸 통지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했어. 그럼 저당권은 취득했죠.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은 저당권에 부여된 힘이니까. 그죠? 채권 양도를 통제하지 않아서 설령 병이 갑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기 등기하면 뭘 취득해요? 저당권을 취득하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에 기초해서 목적물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텐데 그 말소 등기 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해라. 양수인. 양도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 등기 말소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해라. 부기 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아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누굴 상대로? 양수인. 양수인. 세 번째,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 양도 양수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의가 있으면 되죠. 채무자랑 물상보증인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채무자한테는 통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둘만 합의하면 된다. 네 번째,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았어요. 을한테.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죠.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지. 그 무효 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채권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반가로 1,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 2, 3. 네? 네, 꼭 기억하세요. 소멸과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한다. 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반가로 5.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도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법 말소 후 회복 등기 전 경매가 돼버려요. 목적물이 경매되면 담보물권은 깡그리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매가 됐다, 회복 등기 불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반가로 5번. 그 다음 이제 특수저당권이 있고요. 그 중에 공동저당권이, 공동저당권은 내용 보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려놨는데, 일단 공동저당권, 갑이 땅을 갖고 있다, 9억짜리다, 건물을 갖고 있다, 6억짜리다. 근데 을로부터 10억을 빌린다. 그러면 을은 땅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을 가져야 되죠. 어느 하나만 갖고 10억을 회수 못하니까. 그죠? 채권 하나, 채권자 1명, 부동산 2개, 저당권 2개. 이걸 공동저당이라 한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 그걸 공동저당이라 하고, 이 공동저당권은 성립 시기가 달라도 되고,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되고, 각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되고,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돼요. 하나는 저당권, 하나는 근저당권. 다 공동저당이야. 단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때 을은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다 경매라서 동시 배당받거나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라서 따로 배당받거나, 이렇게 동시 배당, 20배당이 있고요. 동시 배당을 할 때는 을의 10억을 이 채권액을 요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분담을 정해요. 즉 10억을 6대 9의 비율로 배당을 해요. 이걸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에 넣으면 다 받아. 그게 20배당이에요. 이게 368조인데 이게 적용이 되려면 공동저당권 중에서 2가지 추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둘 다 최선순위여야 되고요. 둘 다 채무자 소유여야 돼요. 이때만 동시배당, 20배당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 가서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냥 단순히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는 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 중에서 전부 채무자 소유,
그리고 동시 배당할 때 각각의 목적물 경매 대가로서 얼마를 배당받는가. 이게 계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 둘 다 채무자 거죠? 둘 다 동시에 경매를 넣어요? 을은 10억을 배당받아야 되죠? 어떻게 배당받는가? 9대 6의 비율로 배당받는다 그랬죠? 공식이라 할 것도 없죠? 10억 곱하기 전체분의 목적물가액. 요게 배당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부터는 10억 곱하기 5분의 3, 6억을 배당받고, 여기서는 4억 배당받고, 이걸 안분배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안분배당. 그럼 남는 거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 후순위 권리자가 받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어서, 그럼 이 병은 동시 배당했을 때 을이 받을 거 뺀 나머지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20배당. 을이 이걸 먼저 경매 넣어. 이게 동시배당이고요. 동시배당 띄고 계산하는 것만 구하면 되는데 20배당 이걸 먼저 경매를 넣어. 그럼 을은 토지를 먼저 경매 넣었어. 이거 먼저 경매 넣었어. 을은 다 받아. 다 받는다 그랬죠? 그럼 병은 한 푼도 못 받아.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경매될 때 건물 경매대가 6억으로부터 을이 만약에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6억 중에 4억이죠? 그걸 얘가 대신 받아. 이렇게. 자, 그럼 이 4억에 대해서 을은 여기서 9억 회수했죠? 그럼 을이 1억을 회수하고 남는 3억을 누가 회수하고? 병이. 그럼 동시배당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아지겠죠. 그죠? 여기 이제 368조 1항이야. 그래서 조문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요. 368조 1항. 동일한 채권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게 동시배당. 2항. 전항의 부동산 중 일부를 먼저 배당할 때 그 대가에서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그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배당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금액 그만큼 다른 부동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 한도로 선순위 을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다. 여기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 이렇게 돼요. 단 다 채무자 소유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물상보증이 이게 채무자고 이게 물상보증인데 안분배당 안 해요. 채무자 거에서 먼저 다 해줘. 이게 만약에 채무자 거야. 이게 물상보증인 거야. 동시배당을 해. 이렇게 안분배당 안 합니다. 을이 9억을 다 받아요. 그럼 얘는 얼마 받아? 빵원. 동시배당하더라도 빵원. 20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먼저 경매됐어. 다 가져가 빵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매되더라도 얘는 대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동시배당하든 20배당하든 얘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여기서 이게 먼저 경매돼서 우리 다 가져갔어. 이게 경매됐어. 얘 받을 수 있냐? 못 받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전부 채무자 소유일 때 368조가 적용되고 일부 채무자 일부 물상보증 그러면 368조 적용 안 되고 후순위 고지와 대위 같은 것도 인정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동시배당은.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근저당권 보죠. 근저당권. 첫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 그 기본계약이 뭐냐? 계속적 거래계약. 을이갑에게 3개월간 A라는 물건을 외상 공급하고 3달 뒤에 정산하기 이렇게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 계속적 거래계약을 하면 을의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가 3달 결산기가 되어야 확정이 돼. 결국 을의 채권은 계속적 거래계약을 통하여 장래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돼. 그걸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고 해요. 일정액 한도. 그러니까 이걸 미리 정해야 돼.
이 일정의 한도가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근저작권의 특징은 두 개가 보여요.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채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의 일부가 이전되거나 채권의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보통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수반성이 있었죠. 안 돼. 채권 일부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 일부 이전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성립 계속적 거래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여기서 반드시 등기되는 거 두 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라요. 효력. 채권 확정 전과 후가 다르다. 확정 전에는 증감 변동한다. 증감 변동한다. 확정 후에는 보통 저당권으로 바뀐다. 확정 전에 계약 내용 다 바꿀 수 있다. 채무 내용, 채무자, 채권자, 최고액 다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최고액을 바꿨을 때는 변경 등기까지 해라.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바꿨을 때는 변경 이전 건은 담보되지 않고 변경 이후 건만 담보된다. 확정됐다. 그 효력 저당권하고 일단 똑같아졌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도 적용이 되고 목적물의 범위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조심할 게 일단 첫째, 이자 최고액에 포함된 걸로 본다. 그러나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판례고요.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2년분, 3년분 다 담보된다. 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죠? 확정이 됐다면 더 이상 채권이 증감 변동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확정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하지만 확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배상은, 연체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여전히 담보된다. 네 번째, 확정된 채권액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고액 이 확정된 게 1억 3천. 첫째, 채무자는 다 갚아야 한다.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때 목적물로 경매했을 때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한도를 의미한다. 또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지만 채무자 이외이자 두 사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여러분들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확정이 언제 됐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확정 시기. 첫째, 결산기 도래.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 엔드 당사자는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빵원으로 확정이 되고 따라서 근저당권은 소멸. 결국 채권 확정 전 당사자 합의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말은 결산기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하여 확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두 개.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 설령 그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된다. 근저당권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다죠. 127페이지 밑에 의의와 조문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특징 두 개 확인하시고 근저당권 성립권에서 동그라미로 말해 박스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채권 최고액과 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계약 계속적 거래계약 이게 필요하죠. 관련 판례 1번 아까 말씀드린 거 채권자와 저당 근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인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 당사자 간의 합의와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이럴 때는 제3자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반드시 등기되는 거 2개. 그 다음에 오른쪽 최고액 1번, 2번. 피담보 채권에 보면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그 다음에 2번 확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럼 확정 이전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연체이자는 담보된다. 확정 시기 쫙 읽으시고 특히 밑줄 그어져 있는 거 2개. 그리고 3번 확정된 채권액의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라. 채무자 이외이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이렇게. 쭉 내려 근저당권의 변경 다 바꿀 수 있다. 최고액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등기해라.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관련 판례 중에 2번째 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범위 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4번째 줄 변경 전의 채권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4번의 관련 판례 채권이 일부 이전되거나 일부 누가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엔 영향이 없다. 6번 박스 3번째 거 채권 확정 전 해지하여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그죠? 어떤 경우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여기 빵원이고 현재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빵원으로 확정이 되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소멸하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동그라미 1번 이거는 물권적 청권에서 봤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변제가 됐다.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전 소유자가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 간 맞지요? 그죠?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아니야. 갑 자기 땅에 저당권 설정해 줬죠. 그죠? 땅을 팔았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갑.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 동그라미 1번. 2번은 아까 봤던 것도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회복 등기할 수 있죠. 하지만 중간에 경매가 됐어. 회복 등기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 정도. 자, 이 정도